천천히 걷는 사람이 있죠. 햇빛이 살짝 비껴 들어오며 그 틈 사이로 두꺼운 봉투 더미가 보였습니다. 흰 종이 봉투, 연한 갈색 봉투, 어떤 건 모서리가 달아해지고 어떤 건 오래 만지작거린 듯 표면이 반들반들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다가 그저 작은 숨 한 번 삼켰을 뿐입니다. 이게 다 뭔데요, 어머니? 그 순간 시어머니는 국을 휘젓던 손을 천천히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모르는 돈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알아야 하는 돈이다. 식탁 위로 한 장의 편지가 내려앉았습니다. 봉투는 이미 오래된 듯 가장자리가 누렇게 말라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돌아온다면 제발 이 돈을 전해주오. 시아버지, 그때 저는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숨겨온 것이 돈이 아니라 기다림이었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빨리 걷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걷는 사람이 있죠. 결혼을 한다는 건 그 다른 속도 두 개가 한 집 안에서 부딪히거나 맞춰지거나 혹은 어긋나는 과정입니다. 저는 34, 결혼 3년 차, 남편과 저는 서울 외곽의 작고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은 거의 비슷하지만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늘 남편이 더 빠릅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꾸준했고 무엇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말의 적음이 남편 혼자만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시어머니에게서 전해 내려온 방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말없이 미소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미소조차 크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 표정은 조용했고 대답은 짧았고 감정은 있는 듯 없는 듯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차갑거나 불친절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말투와 손동작, 움직임 곳곳에는 부드러움과 배려가 조용히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는 내가 너를 챙기고 있다고 드러내지 않고 그저 내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조용히 숨겨두는 배려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실제로 만나보면 말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린 날의 식탁을 기억합니다. 된장국은 오래 끓인 맛이 났고 반찬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매일 먹는 집밥 같은 맛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우리 셋을 번갈아 가만히 바라보며 숟가락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 먹어라. 그게 끝.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에 억지나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냥 정말 더 먹어도 괜찮다. 편하게 있어라. 그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말보다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솔직히 그게 좋았습니다. 너무 따뜻하지도 너무 서늘하지도 않은 온도. 적당히 거리 두고 적당히 챙기고 적당히 가까운 관계. 저는 이 결혼과 시댁 생활이 오래오래 평화롭기를 바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의 침묵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언젠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하지만 말이 없다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말 대신 숨을 참고 표정 대신 눈을 천천히 깜빡이고 감정 대신 조용히 행동으로 마음을 내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보다 속마음이 너무 많아서 꼭 눌러 담아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침묵은 가까운 사람에게는 편안하게,
조금 더 가까워지면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시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식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의 부엌엔 항상 은은한 냄새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묵은지 냄새, 양파를 볶을 때 나는 달큰함, 간장을 불에 태울 듯 졸일 때 나는 고소한 냄새. 그 냄새는 오래된 부엌에서만 날 수 있는 냄새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이 공간에서 보냈던 사람의 냄새.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칼을 잡는 손은 조용했고 불 앞에서 서 있는 자세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고 볼 때마다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참말 대신 몸이 일을 하네. 어머니는 요청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좀 해줄래? 같이 도와줄래? 나 좀 봐줄래? 이런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일도 혼자서, 명절 음식도 혼자서, 시장 보는 일도 혼자서, 누군가 도와준다고 해도 고개를 살짝 젓고 말았습니다. 됐다.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산 세월이 만든 습관.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잘 웃지 않지만 혼자 웃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음식 위에 깨를 뿌릴 때 조용히 아주 작게 입꼬리를 한번 올렸습니다. 그 미소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미소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잘하고 있다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미소였습니다. 나는 그 미소가 조금 슬프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이 처음에는 편안했습니다. 잔소리도 없고 불편한 기색도 없고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비교하지 않는 시어머니.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주변 친구들은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가까워지려 하면 할수록 그 침묵의 깊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어머니의 조용함 속에는 비워진 자리가 아니라 말하지 않은 자리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언가 오래 감춰둔 것 같은 자리,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않은 기억이 자리 잡은 자리. 말하지 않는 건 말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면 무너져버릴 것 같아서일 때가 있습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으로 작게 흔들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시댁에서 밥을 먹고 있었죠. 저는 식탁을 치우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설거지 소리는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물이 수저에 닿아 부딪히는 소리, 거품이 천천히 가라앉는 소리. 그 소리 사이에 시어머니가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바라보고 한 말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설명하려는 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시어머니의 생각이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조금 슬프고 조금 외롭고 조금 오래된 감정이 묻은 문장.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그 봉투와 그 편지와 그 기다림으로 이어질 줄은. 그날은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야근이 있어 늦는다 했고 저는 혼자 시댁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과하게 반가워하지도 않았고 서운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서서 작게 고개만 끄덕였죠. 왔니? 그 한마디가 그 집의 환영 인사였습니다. 부엌에는 생선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주 약하게 바삭한 냄새, 간장을 둘러 팬에 지글거리는 냄새. 시어머니는 생선을 뒤집으면서 한 손으로는 팬 손잡이를 꽉 잡고 있었고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곧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반찬을 꺼내며 평소처럼 조용히 도왔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한 사람 옆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일은
때때로 서로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문득 시어머니가 찬장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은 오래된 나무 재질이라 열고 닫을 때 사각하고 작은 마찰음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서랍 안에서 무언가를 고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의 손, 그리고 그 손끝에 흰 봉투 하나가 잡혔습니다. 눈에 익은 형태, 너무 익어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형태, 생활비 봉투, 누군가에게 건넬 때 쓰는 그 크기 그대로. 봉투는 약간 두툼했습니다. 종이가 살짝 부풀어 오른 모양. 시어머니는 그 봉투를 바라보지도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걸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없이 당연한 일처럼. 하지만 그 장면을 보는 나는 당황하고 있었죠. 어디에 쓰려고?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돈을 자주 쓰시는 것 같아. 남편은 신발을 벗던 동작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 그냥 모아두신 거 쓰시는 걸 거야. 그 말은 너무 가볍게 말해졌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근데 꽤 두꺼운 봉투였어. 남편은 이때 처음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약간의 불편함과 방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일은 엄마 방식이 있으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는 게 나아. 그 말은 걱정하지 말라가 아니라 묻지 마라에 가까웠습니다.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어려우신 건 아니지? 남편은 입술을 한번 깨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엄마는 원래 그러셔. 원래 그러시다. 그 말만큼 사람의 의문을 막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만큼 사람의 의문을 더 깊게 만드는 말도 없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혼자 무언가를 계속 모으고 있다. 그건 그 돈이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건 그 돈에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 의문은 그날 밤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의문은 며칠 후 장롱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롱 안에는 돈보다 오래된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몰랐던 시어머니의 과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감시하려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지 않고 있는지 지켜보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주말 다시 시댁에 갔습니다. 집안은 늘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TV는 켜져 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부엌에서는 냄비 속 국물이 은근히 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느린 손놀림으로 밥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도와드리려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아주 살짝 저었습니다. 천천히 해 서두를 거 없다. 그 말은 늘 같은 말 같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두를 거 없다. 그 말에는 시간을 오래 붙잡아 본 사람의 음색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또 그 서랍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나무가 마찰되는 건조한 소리. 저는 무심한 척
그러나 시선은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이미 그 자리를 알고 있는 손이었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확히 한 지점을 집었습니다. 흰 봉투, 지난번과 똑같은 봉투. 하지만 이번에는 봉투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얇고 하나는 분명 두꺼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봉투를 겹쳐서 가방이 아닌 작은 철제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장롱 맨 아래칸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상자는 영수증 보관함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숨겨두는 사람의 상자였습니다. 왜 두 개지? 의심은 원래 이렇게 시작됩니다. 크지 않은 질문 하나.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립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상자의 위치를 기억했습니다. 정확히 장롱 아래 칸, 회색 철제 상자, 덮개는 무겁지 않음. 기억은 의심의 준비 동작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남편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봉투를 두 개 쓰셔. 하나는 생활비 같은데 다른 하나는 더 두꺼워. 남편은 이번에도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아, 그거 아마 저축일 거야. 엄마는 뭐든 조금씩 모아두는 사람이야. 그 말이 또 조금씩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 봉투는 조금씩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오랫동안 꾸준히 모은 돈, 그 정도가 아니었어. 어머니가 혹시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거 아냐? 남편의 얼굴이 아주 잠시 굳어졌습니다. 정확히 1초, 표정이 흔들리고 돌아오는 1초, 엄마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게 좋아. 그 말은 선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공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어머니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걸, 아니면 알아도 모른 척하고 있었겠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비밀 앞에서 때로는 눈을 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손끝은 너무 절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내려가 찬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랍을 열던 손의 속도, 그 손은 조용했지만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건 오래된 버릇, 그리고 오래된 상처의 손길. 어머니는 지금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곧 진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훨씬 무겁고 훨씬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마주하기 전에 저는 먼저 장롱문을 열게 됩니다. 그 문은 언제나 조용히 열립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뀝니다. 나는 손끝으로 상자의 뚜껑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보았지만 보지 않은 것처럼, 듣고도 듣지 않은 것처럼, 느꼈지만 느끼지 않은 척 넘어가는 순간. 저에게 그 순간은 시어머니가 봉투를 장롱 속으로 넣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며칠 동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잦은 야근으로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늦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남편이 없는 날이면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밥은 먹었니? 집에 잘 들어갔니? 조심해라. 그 말 어디에도 간섭이나 부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살짝 아주 희미한 불안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내게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어딘가를 달래는 불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밤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야겠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때때로 의심보다 직감이 먼저 움직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식탁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조명은 밝지 않았고 방 안의 공기는 조용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왔는데도 바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도 누군가를 잃은 사람도 아닌 생각에 잠겨 있는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다가가 앉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아주 천천히 시선을 올렸습니다. 왔구나. 그 말은 반가움도 어색함도 아닌 그냥 받아들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어서서 찻잔을 열고 따뜻한 유자차를 꺼냈습니다.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붓는 동안 유자향이 가볍게 퍼졌습니다. 그 향은 겨울 초입의 공기처럼 조금 달고 조금 쓰고 조금 쓸쓸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힘들어요? 시어머니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말 안 해도 힘든 날이 오지. 그 말은 나를 향한 대답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말 대신 행동이 먼저 나왔습니다. 말을 길게 하는 대신 나는 일어나 천천히 장롱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는다는 건 허락이 아니라 체념일 때가 있습니다. 장롱의 손잡이는 오래 만져진 나무처럼 부드럽고 반들거렸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을 때 마치 온기가 느껴질 정도로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사각, 아주 조용한 소리. 그 소리는 이 집의 많은 시간이 조용히 흘러간 소리였습니다. 거기,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빛나지 않지만 기억을 품어온 상자, 회색 철제, 모서리는 조금 달아있고 잠금 장치는 없지만 건드리면 울 것 같은 상자, 깨끗하지도 지저분하지도 않은 오래 기다린 것 같은 상자. 저는 두 손으로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무게는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세월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바뀌지 않았지만 손이, 차를 잡고 있는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자는 돈만 담고 있는 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평생 말하지 않은 이야기, 평생 혼자 감당한 감정, 평생 버리지 못한 이름이 들어있을 거라는 것을. 나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상자의 뚜껑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뚜껑은 마치 오래된 문을 여는 것처럼 작게 그러나 분명한 마찰음을 냈습니다. 그 소리는 이 집이 살아온 지난 시간 전체가 아주 가늘게 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곧장 빛나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석도 금도 화려한 장식품도 없었습니다. 대신 시간이 아주 오래 머물러 있었던 냄새, 사람의 체온과 손길이 스며든 종이의 냄새, 서랍 깊은 곳,
잊혀진 앨범 같은 그 냄새가 작고 조용하게 방 안으로 퍼졌습니다. 상자 속에는 여러 개의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봉투는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랬고 어떤 봉투는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봉투들 위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조심스럽게 포개져 있었습니다. 생활비.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한 획 한 획에 마음이 꽉 들어찬 글씨였습니다. 나는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그 종이는 놀랄 만큼 따뜻했습니다. 종이가 따뜻하다는 건 누군가 그걸 많이 만졌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너한테 준 돈이 아니야. 그 말은 나를 향한 해명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리는 고백 같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말을 꺼낼 준비를 하는 속도를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말은 성급히 끊으면 깨지니까. 잠시 뒤 시어머니의 손이 저 멀리 식탁 위에서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손은 평생을 일하고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지키고 무언가를 버티고 견뎌낸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손처럼 보였습니다. 그 돈은 내 시아버지가 남겨둔 돈이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놀람은 순간이고 이해는 더 천천히 찾아오는 법입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놀람은 순간이고 이해는 더 천천히 찾아오는 법입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사람은 말이 없던 사람이었어. 내가 힘들다 말해도 대답 없이 창밖만 보던 사람. 말투는 원망도 미화도 없었습니다. 마치 긴 기억을 조심스럽게 흘려보내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게 이거야. 시어머니의 손끝이 상자 속 가장 아래에 있는 낡은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 봉투는 다른 것들과 달리 비닐에 조심스레 감싸져 있었습니다. 손때가 닿는 것을 막으려는 듯이 나는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아주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내리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 그리고 병원에서 발급된 퇴원 기록지, 그리고 시아버지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시아버지는 아주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거나 강한 미소가 아니라 그저 조금 수줍게 누군가를 바라보는 듯한 미소. 하지만 그 눈동자는 희미하게 시어머니를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랑은 말로 담지 않고 시간으로 담는다는 것.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나는 많이 아팠어. 말하면 당신이 울까봐 차마 말이 안 나오더라. 당신이 혼자라도 살 수 있게 조금씩 모아둔다. 아, 이 돈은 내가 아니라 당신을 버티게 할 돈이다. 나는 미안하고 또 고맙다. 사랑한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무 화려한 문장도 없었습니다. 감정을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온 사람의 말. 천천히, 천천히 살아낸 사람의 말. 나는 아주 오랫동안 그 편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돈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어.
그 사람 마지막이니까. 그 한 문장은 어떤 설명보다 더 깊고 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숨긴 건 나를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그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남은 사랑의 모양이었습니다. 그 상자 안엔 돈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어떤 말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조용하다기보다는 멈춰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손을 올린 채 마치 그 손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무언가가 무너져 버릴 것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편지를 놓기도 계속 쥐고 있기도 어려웠습니다. 손바닥 안은 이미 땀으로 축축해져 있었고 종이는 그 습기를 천천히 머금으며 조금 더 사람의 온도로 변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락 소리가 띠링 마이너스하고 울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식탁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큰 동작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떨림 속에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회색 코트, 목에 걸친 얇은 머플러, 회사 냄새가 묻은 사람. 하지만 표정은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한 발 들어섰고 우리 둘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보았습니다. 그걸 열었구나. 그 말은 비난도 놀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감정의 무게가 있었다. 나는 상자의 뚜껑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상자는 이제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가족의 시간 전체가 담긴 그릇이었습니다.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식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결정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편지를 향해 천천히 뻗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손을 겹쳐 그 위를 막았습니다. 그건 내가 볼 필요는 없어. 그 말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부끄러움, 사랑, 그리고 두려움.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남편은 결국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편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다녀왔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숨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도 눈을 크게 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고개만 아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엄마가 왜 돈을 그렇게 감추는지, 왜 항상 현금을 손으로 세는지, 왜 매일 장부를 쓰는지. 그는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그 숨은 눈물이 되지 않기 위한 사람의 숨이었습니다.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이 말은 어떤 변명보다도 더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슬픔을 알면서도 외면할 때가 있고 상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바쁘게 살 때가 있고 기억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하고 있던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보고 싶지 않았던 것.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고통이 아니라 이해가 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의자를 끌어 우리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시어머니의 손등 위에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그 손은 말 대신 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돼. 시어머니의 어깨가
그 말에서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울음도 없었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내려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가족은 지금 비로소 같은 자리에 서 있다. 누구도 위에 있지 않고, 누구도 아래에 있지 않고, 누구도 숨기지 않고, 누구도 혼자 버티지 않는 자리. 이제 이야기는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길수록 그 말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꺼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만 알고 있던 문장을 이제 우리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무거웠습니다. 무게는 소리도 냄새도 없지만 등과 어깨, 손등과 눈꺼풀에 정확히 내려앉습니다. 우리 셋은 그 무게를 각자 다른 방식으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자 앞다리를 바닥에 딱 붙이고 앉아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갠 채 시어머니의 숨이 들고 나는 속도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컵을 쥔 손을 내려놓고 한 번도 올리지 않던 시선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없던 사람이었어. 나처럼. 그 한 줄은 설명이 아니라 문을 여는 말이었습니다.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짐작과 확인은 다릅니다. 확인은 언제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합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천천히 길게 내쉬었습니다. 숨이 길수록 사람은 뒤돌아봅니다.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한 번 더, 한 겹 더 더듬습니다. 아버지가 아팠다는 걸 나는 늦게 알았어. 그 사람은 나를 울리는 일을 싫어했거든. 그래서 말을 안 했어. 병원도 혼자, 약도 혼자, 돈도 혼자 조금씩 모았지.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기록하듯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문장이 아니고 누구를 설득하려는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이 가진 온도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때 왜 나한테는? 남편의 문장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말하면 그 문장 안에 자신도 다치게 될 걸 알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곱게 바라보았습니다. 두 눈은 작고 맑았고 그 안에는 오래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알면 내가 더 아플 것 같아서 그 사람도 그걸 싫어했어. 우린 같은 잘못을 했지. 그 말에서 남편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인정한 잘못에 더 많이 흔들립니다. 남편은 한 손으로 자신의 눈가를 가볍게 문질렀습니다. 울지 않으려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장롱 속에서 봤던 봉투들의 순서를 떠올렸습니다. 얇은 봉투, 두꺼운 봉투, 구겨진 봉투, 새로 산 듯한 봉투, 그리고 비닐에 쌓여 있던 특별한 봉투. 돈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의 형태로 쌓여 있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그렇게 모아진 건 돈이 아니라 버팀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돈은 아버지가 남기신 대로 어머니가 계속? 응. 나는 그 사람이 내게 맡긴 일을 그대로 했어. 그 맡긴 일이라는 말은 유산이나 유언보다 더 생활적인 말이었습니다. 생활은 화려하지 않지만 사람을 오래 살게 합니다. 시어머니가 지킨 것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매일 한 번씩 상자를 만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액을 더하는 생활의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그 약속의 모양을 상상했습니다. 달력에 표시된 작은 동그라미,
시장 장부 끝에 적힌 연필 글씨, 넘겨진 영수증 뒤편에 간단한 합계, 그 옆에 적힌 짧은 메모. 이번 달도 무사, 다음 달도 해낼 것. 그 사람 안심해도 돼. 사람은 때때로 스스로에게 써내려간 문장으로 버팁니다. 그 문장을 쓰는 손이 떨릴 때도, 문장을 지우개로 몇 번이고 밀어낼 때도 결국 다시 적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했다고 쓰기 위해 오늘도 한다. 엄마, 그럼 그 돈은 결국? 남편의 시선이 상자를 스쳤다가 다시 어머니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둘을 차례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보고도 말하지 않으면 더 크게 전해지는 말도 있습니다. 그 돈은 내 아버지가 돌려주라고 남긴 돈이야. 세상에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많지만 그 사람은 한 사람에게는 꼭 갚아야 한다고 했어. 그 순간 내 심장은 크게 뛰었습니다. 내가 짐작했던 방향과 조금 다른 문장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돌려주라는 것일까? 빚인가, 잘못인가, 은혜인가? 시어머니는 말을 고르듯 손가락으로 자기도 모르게 상자의 뚜껑을 쓸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면서 딱 한 번 남에게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했어.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살게 하는 도움을. 그때부터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언젠가 그만큼 돌려주자고 했지. 그 말은 생각과 달리 따뜻한 빚의 이야기였습니다. 갚지 못하면 불안한 빚이 아니라 기회가 올 때까지 품고 있어야 하는 빚. 그래서 시어머니의 상자는 늘 닫혀 있으면서도 결국 누군가를 향해 열리기 위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머니는 그 돈을 누구에게? 시어머니의 시선이 아주 잠깐, 정말 찰나처럼 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무것도 지나가지 않은 것처럼 평소의 조용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석하려 하지 않고,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저 기다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다리는 법부터 배워야 해. 그래야 받을 수 있어. 그 말은 훈계가 아니라 살아본 사람의 결론이었습니다. 기다리면 언젠가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밤 기차, 아침볕, 비 소식, 편지, 그리고 사람. 엄마, 그럼 이제는 같이 기다리자. 나랑 얘랑. 엄마 혼자 말고.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눈물이 맺히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는 울음을 사람은 오래 배웁니다. 울음을 밖으로 내는 법보다 울음을 안으로 가라앉히는 법을 더 먼저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상자의 가장 아래쪽을 다시 살폈습니다. 비닐에 쌓여 있던 특별한 봉투 곁에 또 하나의 작은 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글씨 일부가 흐려졌지만 한 줄은 분명했습니다. 돌아오면 망설이지 말고, 보이면 놓치지 말고, 정말 그 아이면 말해주고. 그 다음 줄은 잉크가 번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을 부른 것 같았습니다. 이름은 사라져도 사랑은 문장으로 남습니다. 그 문장은 누가 읽어도 같은 뜻이 되고 누가 읽어도 같은 울림이 됩니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줄곧 말했어. 언젠가 어떤 아이가 돌아오면 그 아이에게 우리가 받은 걸, 우리가 가진 걸 나눠 주라고. 우리 몫이 아니었던 것까지도. 그래야 우리가 살았던 의미가 된다고. 그제야 나는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숨긴 게 아니라 의미를 모아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의미는 수치로 셀 수 없으니까 봉투로, 상자로, 손으로 대신 세고 있었던 겁니다. 방 안에 시계 초침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틱, 틱, 틱. 시간은 앞으로 가고 사람은 때때로 뒤를 보며 삽니다. 그 둘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지금이라는 자리를 겨우 붙잡습니다. 엄마, 그 아이가 정말 돌아오면 어떻게 하려고? 시어머니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도 희망도 모두 같은 무게로 담은 침묵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맞다면 그때는 내가 모아둔 걸 다 내어줄 거야. 돈도, 자리도, 마음도. 그 말은 무모하거나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하고 정확했습니다. 내어줄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가진 만큼 쓰는 법을 배우고 때로는 가진 것보다 더 내어주는 법도 배웁니다. 그 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은 언젠가 누군가를 살립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많은 것들을 안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상자 앞에 앉아 같은 문장을 읽고 같은 호흡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음 자리로 이동합니다. 상자가 닫힌 자리에서 문이 한번 열리는 자리로 누군가의 발걸음이 계단을 오르고 누군가의 손이 초인종을 누르는 자리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래 기다린 이름이 한번 불릴지 모릅니다. 문 앞에서 마주선 남자는 우리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하지 않았고 특별히 인상이 강하지도 않았으며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조금 지쳐 있었고 조금 무거워 보였고 조금 조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말로 되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말보다 먼저 눈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눈에는 누군가를 찾는 사람의 오랜 기다림, 깨지기 쉬운 희망, 그리고 막 도착한 현실이 겹겹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문가까지 따라와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걸음은 정말 아주 느렸습니다. 발을 바닥에 천천히 올리고 무릎을 조심스럽게 세우고 허리를 곧게 펴는 동작 하나하나가 세월과 함께 쌓여 내려앉은 것들이었습니다. 누구시죠?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은 예의를 지키려는 몸짓이 아니라 자신이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마주했는지를 말없이 드러내는 몸짓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박 선생님 댁 맞습니까? 시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집안 공기를 크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내쉬는 숨 속에 수십 년의 시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 그 사람 집이다. 남자의 입술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울음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후회도 아닌 그 모든 감정이 동시에 서 있는 떨림이었습니다.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시어머니 쪽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봉투는 얇았습니다. 찢어질 듯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봉투를 드는 남자의 손은 아주 무겁게 보였습니다. 그 무게는 돈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받은 게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부르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한 번이면 말 수천 개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우리 둘 누구도 말을 먼저 꺼낼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숨을 들이키고 천천히 내쉬고 그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웠는데 그마저도 오래 버티지 못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사과하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진심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살린 사람이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끝이 식탁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그분은 말이 정말 없으셨습니다. 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늦게 들었고 가족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매일 따뜻한 도시락 하나를 조용히 제 자리 옆에 두던 사람. 그 말에서 내 가슴이 확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 도시락이 어디서 온 건지 누가 주는 건지 정말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없었다면 저는 아마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말은 조용하지만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 생각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거기서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그분을 못 찾아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조용히 굳었습니다. 말을 꺼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봉투를 다시 한번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그 봉투 위에는 시아버지의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받을 준비가 되기 전에는 주면 안 되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기다렸다. 돌아온다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시어머니의 눈과 닿았습니다. 저는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서 누군가의 숨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졌습니다. 정말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슬픔이 아니라 도달이었습니다. 기다림이 도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 앞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문지방 위로 겨울바람이 얇은 선처럼 스며들었고 그 선은 거실 바닥을 따라 아주 느리게 번졌다. 우리는 문 앞에서 멈춰선 남자의 호흡과 방 안에서 기다리던 세 사람의 호흡이 한 공간에서 섞이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호흡은 소리가 없지만 방향이 있다. 남자의 호흡은 우리 쪽으로, 시어머니의 호흡은 상자 쪽으로, 남편의 호흡은 그 둘 사이의 빈 자리를 향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의자를 밀지도 손을 뻗지도 않았다. 대신 몸을 아주 조금 돌려 식탁 위의 상자를 바라봤다. 상자는 닫혀 있었지만 이미 누구를 향해 열릴지 결심한 물체처럼 보였다. 상자 뚜껑의 금속 경첩에 조명이 얇게 반사되어 희미한 선을 만들었다. 그 선은 놀랍도록 고닫고 그 고듬은 오래된 사람의 마음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남자는 신발을 벗을지 말지 잠시 망설였다. 그는 한 발을 들었다가 내리며 예의를 먼저 세우려는 사람답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대답하기 전 남편이 먼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의 동작에는 환영도 경계도 없었다. 그저 정해진 순간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 숙임은 사람과 집,
이름과 기억에게 모두 동시에 보낸 인사였다. 남자가 거실로 들어오는 동안 우리는 소파를 조금 옮기고 테이블을 상자 쪽으로 바짝 붙였다. 자리에 배치는 우연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였다. 각자의 마음이 앉을 자리를 찾아가듯 의자도 시선도 손도 제 위치를 찾아갔다. 남자는 소파 끝에 앉지 않았다. 끝은 늘 도망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는 소파의 한가운데 등받이에 등을 완전히 붙이지 않은 채 앉았다. 무릎 위에 봉투를 올려두고 양손으로 봉투에 모서리를 맞췄다. 모서리를 맞추는 그 사소한 동작 안에 이 자리를 함부로 흐트러뜨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먼저 물을 내오지 않았다. 따뜻함을 배가시키기보다 지금의 온도를 정확히 견디려는 듯이 남편은 상자 옆에 앉아 뚜껑을 손끝으로 살짝 만졌다가 바로 떼었다. 상자가 쉽게 열리는 물건이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열지 않았다. 그는 열 수 있었지만 열지 않기로 했다. 누가 열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어릴 때 받았던 도시락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렸죠. 그날들 덕분에 제가 살아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몰랐어요. 이름도 가족도 사는 곳도. 다만 편지 한 장을 오래전에 우연히 받았습니다. 남자는 봉투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종이는 아주 옅게 접힌 자국이 몇 겹 겹쳐 있었고 잉크는 오래된 심지처럼 색이 눅눅했다. 그때 제 책상 서랍에 누군가 넣어두었더군요. 사소한 친절은 때로 생명을 살린다는 문장 하나와 아주 짧은 서명. 박.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가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의 얇은 피부에 세월의 잠금이 그려지고 그 잠금 사이사이로 숨이 들고 났다. 눈을 감는데도 시간이 필요했다. 오래 기다린 이름 앞에서는 눈을 감는 일조차 서두를 수 없는 법이다. 아버지의 글씨 맞아요. 남편은 상자 옆에 놓인 우리 편지를 떠올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젖이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왔다. 말이라는 것이 목구멍을 통과하는 동안 사람은 한 번 더 견디게 된다. 남자는 이어 말했다. 그의 말의 속도는 방 안의 호흡과 점점 닮아갔다. 전 그 종이를 어디에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생색을 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문장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아서요. 언젠가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보여드리려고. 그런데 결국 그분은 먼저 떠나셨죠. 그래서 오늘은 그 문장을 그분이 가족에게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남자는 종이를 상자 옆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종이는 바람도 없는데 아주 가볍게 떨렸다. 오래 보관된 문장이 새로운 공기에 닿을 때 생기는 떨림이었다. 고맙다. 그 두 글자는 축약이 아니었다. 사라져서 고맙다, 찾아와줘서 고맙다. 이 문장을 지켜줘서 고맙다, 이제야 돌아와줘서 고맙다. 많은 문장이 두 글자에 들어 있었다. 말이 짧을수록 뜻은 커진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다. 남편이 상자 뚜껑에 다시 손을 올렸다. 이번에는 떼지 않았다. 하지만 열지도 않았다. 그는 시선을 어머니에게 보냈다. 지금 여시겠어요? 가 눈동자에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허락이자 작별이었다. 오래 붙잡고 있던 것과 조금씩 멀어지는 사람의 끄덕임. 뚜껑이 열릴 때 금속 경첩이 바삭한 소리를 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우리 셋과 남자 한 사람이 등줄기를 동시에 타고 흘렀다. 안에는 우리가 이미 본 봉투들, 장부, 비닐로 쌓인 마지막 봉투, 그리고 시아버지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작고 선명했다. 사진은 변하지 않지만 사진을 보는 사람은 변한다. 오늘의 우리는 그 미소를 다른 온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남편은 비닐로 싼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벗겼다. 손가락이 비닐의 모서리를 따라가며 아주 작은 마찰음을 만들었다. 봉투 속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위에, 길지 않은 금액 명세가 아래에, 그리고 마지막 줄에 또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뜻이 보이면 주저하지 마라. 사람을 도와준 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때였다. 남편이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두 손을 포겠다. 남자는 언뜻 고개를 떨구었다. 우리는 누구의 눈도 크게 바라보지 않았다. 이 문장은 보는 사람의 안쪽에서 읽는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이건 아버지가 남긴 돌려줌이에요. 오늘 그때가 온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지 않았다. 대신 남자의 손을 보았다. 살면서 많이 다친 손, 금이 갖다 붙은 손톱, 습관처럼 모서리를 맞추는 습성. 어머니는 엄마의 눈으로, 오래 사람을 돌본 사람의 눈으로 그 손을 읽었다. 손은 사람의 이력을 말한다. 말보다 정확하게. 그래, 오늘이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시간을 앞으로 밀었다. 남편이 상자에서 두꺼운 봉투들을 정갈하게 모았다. 봉투는 여러 개였고 각 봉투마다 적힌 월과 해가 달랐다. 숫자들은 정직했다. 이만큼의 날을 건너왔다는 사실만 말하고 있었다. 남편은 봉투를 차례로 포개어 두 손에 올렸다. 그는 잠시 시선을 내게 보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자리에 같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봉투를 남자 앞에 조심히 내밀었다. 남자는 바로 받지 못했다. 손을 뻗은 채 잠시 멈췄다. 받는다는 건 책임을 떠안는 일이고 책임을 떠안는 일은 기쁨보다 무겁다. 저는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이번에는 단단했다. 사람은 자격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살아온 날로 산다. 내가 살아서 여기 왔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남자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봉투를 받았다. 봉투가 그의 손바닥에 얹히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가벼워졌다. 누군가의 짐이 다른 누군가의 삶으로 옮겨 타는 순간 공기는 늘 이렇게 미세하게 변한다. 우리는 네 사람이 되었다. 기다리던 셋과 돌아온 하나가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상자는 비어가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내어놓았는데도 상자 안은 전보다 더 가득해 보였다. 돈이 빠져나가고 의미가 채워졌다. 의미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지만 자리를 채운다. 시어머니는 남자에게 마지막으로 작은 노트를 건넸다. 얇은 표지에 연필로 눌러 쓴 글씨, 달마다, 계절마다, 명절마다 적힌 짧은 기록들. 이번 달 무사, 감기 조심, 시장값 올랐음, 꽃 피었음, 잘 견뎠음. 삶은 이런 문장들의 모음집이었다. 남자는 노트를 받으며 오래도록 표지를 쓰다듬었다. 그는 글씨를 읽기보다 글씨를 쓴 사람의 온도를 읽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오늘을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화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눌러둔 미소였다. 눌러둔 미소는 꺼내면 오래간다. 방 안의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앞으로 갔다. 이번엔 그 소리가 경쾌했다. 기다림이 끝에 닿을 때 초침 소리는 사람이 발걸음처럼 들린다. 남자는 봉투와 노트를 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리는 함께 일어나 문 앞까지 배웅했다. 문지방을 넘기 직전 남자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이번 인사는 처음보다 깊지 않았지만 더 단단했다. 인사는 깊이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의 인사는 앞으로를 향해 있었다.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짧게 울렸다. 거실의 공기가 다시 하나의 리듬으로 묶였다.
우리는 자리에 천천히 앉았다. 상자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다. 빈자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도착한 자리였다. 시어머니가 손을 상자 위에 올렸다.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제 우리 집도 숨을 쉰다. 그 말은 축복도 선언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이었다. 집이 숨을 쉬면 그 안에 사람도 숨을 쉰다. 우리는 그 사실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다음 장을 준비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다음 장을. 거실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조용하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건 정적이라기보단 무언가 곧 열릴 것을 알고 있는 침묵이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상자는 이미 열린 상태였고 봉투는 절반쯤 비워져 있었다. 사진들, 손때 묻은 지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 시어머니는 그 편지를 보자 손끝이 아주 천천히 굳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편지가 이 이야기의 끝이라는 걸. 어머님, 제가 읽을까요? 시어머니는 머뭇했고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더니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아닌 마음이 허락한 끄덕임이었다. 사연자님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그시 접혀있던 편지를 펼쳤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바스라질 듯 했으며 잉크는 시간이 지나 색이 옅어져 있었지만 글씨는 단단하고 고든 힘을 갖고 있었다. 너에게는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먼저 떠난다면 이 편지가 대신할 것이다. 문장 하나. 하나는 짧았지만 가벼운 문장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힘든 삶을 살아온 걸 알았다. 사람들에게 내색하지 않고 버틴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사실 내 곁에 오래 있지 못할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예비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외롭지 않기를 바랐다. 내가 다시 사랑할 사람이 생기기를 바랐다. 내가 다시 웃을 날이 오기를 바랐다. 여기서 사연자님의 가슴 안쪽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 문장은 이 여자가 살아온 세월을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너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말고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연자님의 목이 콱 막혔다. 그 말은 사랑의 정의를 뒤집은 말이었다. 그러니 제발 내가 다시 가족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미안해하지 말아라. 너는 평생 누군가에게 미안해하며 살 만큼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 미안해하지 말고 다시 사랑해도 된다고.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눈가를 살짝 눌렀다. 억지로 닦는 것도 아니고 울음을 감추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마음이 조금 새어나가는 동작이었다. 아, 어머님은 미안해서 생활비를 숨긴 게 아니었구나. 그 돈은 숨기려는 돈이 아니라 지키려던 마음이었다. 시아버지가 남긴 사랑을, 그 결심을, 그 약속을 시어머니는 그걸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던 거였다. 사연자님은 상자의 안쪽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아주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상자 바닥에 접혀 있었다. 그 쪽지에는 글씨 몇 글자만 적혀 있었다. 내가 웃는 날에 쓰고 싶었다. 사연자님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다. 시어머니는
그 눈물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음을 달래거나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사연자님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포개지는 손, 미세하게 온도가 닿는다. 그 온도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단지 사람의 체온.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따로 울지 않고 같이 울었다. 그 울음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다. 사랑이 형태를 바꾸는 순간의 울음이었다. 그날 밤 사연자님은 잠들지 못했다. 불을 끈 방 안은 어두웠지만 어둠은 무겁지 않았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가슴 안쪽 어딘가가 아주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그 풀림은 극적인 해소나 눈물의 폭발이 아니라 오래 굳어있던 마음이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감각이었다. 어머님도 나도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구나. 그 한 문장이 가슴 안쪽 깊은 곳에서 작은 불빛처럼 켜졌다. 분노도 오해도 억울함도 그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쓰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진실을 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사연자님은 부엌에서 조용히 컵에 물을 채웠다. 물이 컵 벽면을 따라 천천히 차오르고 투명한 표면이 조용한 파동을 만들었다. 그 파동은 어제의 마음과 닮아 있었다. 흔들리지만 결국 가라앉는 물. 그 위로 조용히 뜨는 빛. 시어머니는 거실 창가에서 화분을 보고 있었다. 그 화분은 며느리가 물을 주기 전까지는 시든 줄 알았던 화분이었다. 하지만 그날부터는 잎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살아있던 것이다. 숨쉬고 있던 것이다. 마음도 사람도 관계도 버리지 않으면 돌보면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어머니가 아주 조용히 웃었다. 사연자님도 웃었다. 그 웃음은 보이지 않는 실처럼 두 사람을 이어주었다. 실은 얇았지만 끊어지지 않는 실이었다. 이제는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저 같이 있는 것으로 충분해졌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시간을 함께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관계는 언젠가 서로를 가장 따뜻하게 지켜줄 이름이 됩니다. 그 이름은 가족입니다. 이곳은 사연 라디오였습니다.